새벽 5시 복도에 퍼지는 미약한 형광등 불빛 아래 대학병원 VIP 병동 허리를 굽히고 밀대를 밀어나가는 작고 마른 그림자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경자, 73세 간병인이었다. 하얀 간병복 위로 삐뚤어진 어깨, 그리고 오른쪽 다리는 분명 정상이 아니었다. 걷는 내내 몸이 한쪽으로 살짝씩 기울었고 발끝은 바닥을 스치듯 끌렸다. 다리를 절며 움직이는 모습이 안쓰럽다기보단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듯 몇몇 젊은 간호사들은 그녀를 보고 고개를 돌리곤 했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새벽마다 복도를 닫고 누구보다 먼저 환자 곁에 도착했다. 누군가는 그녀를 보고 열정적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그냥 눈치 없이 고집 센 노인네라고도 했다. 그러나 박경자는 어떤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단정히 묶고 다리를 절며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갈 뿐이었다. 그날 새롭게 배정된 병실은 1502호.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여성 환자, 그리고 그녀의 딸이 보호자로 있었다. 환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보호자인 딸은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핸드백을 든 손엔 병원 서류가 끼워져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 간병인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왜 저런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왔지? 보호자의 표정이 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간호사를 부르더니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자기 엄마가 이런 분에게 제대로 된 간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냐고.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을 보고는 자기 다리도 건사 못하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돌보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간호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사정을 설명했지만 보호자는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 와중에도 박경자는 아무 말 없이 환자의 손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고 있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은 조롱 섞인 시선을 받기에 충분했고 몇몇 간호사들은 피식 웃으며 지나쳤다. 점심 무렵 다른 간병인들끼리의 잡담 속에서도 그녀는 거론되었다. 왜 아직 일하냐며 병원에서 이런 분들 걸러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녀는 그 소리들 속에서도 묵묵히 침대 시트를 바꾸고 소변기를 정리했다. 몸을 굽힐 때마다 찌르르 울리는 무릎 통증에도 아무 소리 내지 않았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병실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절뚝이고 있었다. 그런데도 발걸음엔 이상하리만치 규칙적인 리듬이 있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였지만 그녀는 마치 그곳이 제일 익숙한 집인 것처럼 병동을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걸어나갔다. 이튿날 아침 병실 안은 잔뜩 가라앉은 공기로 가득했다. 보호자는 전날 밤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졌다며 예민한 표정으로 간호사를 불러댔고 그 와중에도 박경자는 묵묵히 환자의 등을 두드리며 가래를 빼주고 있었다. 환자는 미약하게 숨을 내쉬었고 그녀의 손길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보호자의 눈에는 불만으로 보였다. 그녀는 박경자의 팔을 잡아끄며 화를 냈다. 이래서야 환자가 어떻게 회복하겠냐며 간병을 하는 건지 시간을 때우는 건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병실 문을 열어젖히며 복도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여기 간병인 교체 좀 해달라고요. 이러다 우리 엄마 잘못되겠다고. 다리를 절며 걷는 분이 어떻게 제 엄마를 제대로 돌본다는 거예요?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과 몇몇 보호자들이 고개를 들었다. 웅성임이 커졌고 한 간병인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또 저 할머니야. 이번엔 얼마나 버틸까? 박경자는 그 말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환자의 베개를 정리하고 젖은 수건을 비워왔다. 아무런 항변도 반박도 없었다.
그런 그녀의 태도는 오히려 보호자의 분노를 더 자극했다. 결국 그날 오후 병원 간호 책임자가 병실로 찾아왔다. 상황을 정리하겠다며 보호자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보호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자기 가족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며 지금 당장 다른 간병인을 붙여달라고 소리쳤다. 그때였다. 조용히 창가에 앉아있던 환자가 입을 열었다. 미약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했다. 그만 좀 해라. 나는 이분이 편하다. 순간 병실은 정적에 잠겼고 보호자는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말끝을 흐렸다. 그러나 결국 병원 측은 보호자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날 저녁 박경자는 조용히 자신의 짐을 싸고 병실을 나섰다. 다리를 절며 걷는 그녀의 뒷모습을 환자는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또 한 번 조용히 자신이 머물던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다. 퇴근 후 병원 뒤편 벤치에 앉아 있는 박경자의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오래된 연필 자국들이 여기저기 번져 있었고 몇 장은 이미 낡아 찢어질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숨을 골랐다. 누구도 모르는 시간, 누구도 모르는 기록이었다. 그녀의 젊은 시절,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신호를 무시한 트럭이 인도를 덮쳤고 그 자리에 서 있던 그녀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어린 아들과 남편 앞에서 그녀는 그날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은 아들을 안고 말했다. 당신이 걸어야 우리 아이가 힘을 낼 수 있어. 그러니 이겨내야 돼. 그녀는 휠체어를 밀며 병원 복도를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끝 하나 들기도 힘들었지만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한 발 또 한 발 다시 땅을 딛기 시작했다. 절뚝이는 걸음이었지만 그건 그녀에게 기적이었다. 다시 걷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알았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마음 하나로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선택한 일이 간병이었다. 무릎은 여전히 고장났고 매일 아침마다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일을 시작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병실을 누볐다.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고 혼자라는 외로움을 덜어주는 일. 그녀는 자신이 받은 기적을 그렇게 나누며 살기로 다짐했다. 조롱과 냉소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때의 기억, 그때의 약속 때문이었다. 박경자는 수첩의 한 페이지를 덮고 조용히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또 한 걸음을 절뚝이며 내디뎠다.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온전치 않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곱고 단단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다. 박경자는 병실 바닥에 떨어진 수액 라인을 주우려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그 순간 보호자가 병실 문을 열고 성급히 들어오다가 그녀와 부딪혔다. 중심을 잃은 박경자는 그대로 병실 바닥에 넘어졌고 충격에 누운 채 일어나지 못했다. 보호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다. 그러게 왜 그런 데 서 있어요? 진짜 답답하게. 그리고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핸드백을 들고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주변에 있던 간호사 한 명이 박경자를 힐끗 바라봤지만 이내 서류를 들고 자리를 떴고 병실 안의 다른 사람들 역시 멀뚱멀뚱 그녀를 바라볼 뿐 누구 하나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서 일어나려 애썼지만 무릎을 찌은 탓인지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미세한 떨림이 손끝까지 전해졌고 숨을 고르며 두 손으로 바닥을 짚는 순간 병실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회진을 마치고 복도를 지나던 병원장이 문틈 사이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병실 문을 급히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달려와 그녀를 일으키며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이게 무슨, 병원장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박경자는 미처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병원장의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그 순간 병실 전체가 정적에 잠겼다. 그제야 간호사들이 허둥지둥 들어오고 보호자도 뒤늦게 상황을 눈치채고 얼굴을 굳힌 채 병실 문턱에 멈춰섰다. 병원장은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일어섰다. 숨죽였던 병실 안의 사람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보호자는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못했고 간호사들 또한 얼굴이 굳은 채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다. 그 와중에 병원장의 손을 꼭 쥔 박경자의 눈가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병원장은 어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휠체어에 앉혔다. 손을 꼭 쥔 채 그녀를 눈으로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주변의 시선은 이미 모여들었고 보호자는 여전히 문가에 서서 말 한마디 없이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병원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고 또렷했다. 이분은 박경자 선생님입니다. 제 어머니이자 이 병원을 설립하신 제 아버지의 아내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병원에 들어오기 전부터 누구보다 오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환자 곁을 지켜오신 분이십니다. 순간 병실은 적막에 휩싸였다. 간호사들의 얼굴에는 놀람과 후회의 감정이 교차했고 그간 그녀를 무시하던 간병인들마저 문틈 사이로 눈치를 보며 물러났다. 그날 저녁 병원 로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간병인 할머니가 병원장의 어머니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수년간 가난한 환자들의 병원비를 몰래 결제해왔다는 이야기. 며칠 후 병원 행정실에는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병원장의 이름이었다. 박경자 선생이 지금까지 익명으로 병원비를 결제한 총 환자 수는 58명, 금액은 41억 3천만 원에 달했다. 그녀는 직접 밝히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모든 기록은 간병인 급여 명세서에 숨어 있었고 계좌이체 내역은 간병인 명의의 작은 통장에서 흘러나갔다. 환자들은 누가 자신들을 도와줬는지 알지도 못한 채 퇴원했다. 그제서야 많은 이들이 기억해냈다. 휠체어를 탄 청년이 회복 후 병원을 찾아가 눈물로 인사했던 날, 수술비가 없어 수술을 미뤘던 아이의 보호자가 퇴원 후 손편지를 남긴 날, 모두 그녀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다. 병원 로비 한복판에 작은 액자가 세워졌다. 박경자 선생, 간병인이자 설립자의 아내. 그리고 병원의 어머니라는 문구가 조용히 박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액자 속에서도 여전히 따뜻했다. 박경자가 병실에서 퇴근하던 날 그녀를 늘 비웃던 간병인 하나가 복도 끝에서 멈춰 섰다. 그날 이후로 그녀를 향한 병동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복도 곳곳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은 이전과 달랐다. 저분이 그 박경자 선생님이래. 몰래 병원비 내주신 거. 진짜였대. 조용한 술렁임은 이내 감동으로 번져갔다. 간호사실 문 앞에서 그녀를 피하던 젊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머뭇거리며 사과했다.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몰라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출근길에는 병원 입구에 작은 선물이 놓이기 시작했다. 이름 없는 쪽지와 함께 놓인 손편지, 정성스레 만든 과일 바구니, 아이가 그린 그림 한 장.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 이제 다 나았어요.
그림엔 휠체어를 탄 아이가 무지개 아래에서 웃고 있었다. 그녀가 병원비를 대신 내주었던 백혈병 아이의 가족이 보낸 편지였다. 그녀는 그 그림을 가방 속에 조용히 넣었다. 병원 로비에는 어느새 사람들이 서서히 모여들었다. 박경자의 액자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 이들,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모으는 이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과거 직접 손으로 닦았던 병실. 바닥 위에 한 아이가 무릎을 꿇고 작은 꽃다발을 내려놓았다. 이제 제가 간호사가 되면 저도 누군가를 도와줄 거예요. 그 장면을 본 보호자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를 밀쳐 넘어뜨렸던 여자는 그날 밤 조용히 병원장에게 찾아와 말했다. 제가 그분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저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떤 대답보다도 그날 박경자가 평소처럼 다리를 절며 병실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눈빛이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이제 아무도 그녀에게 물건을 던지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비웃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절뚝이지만 병동의 누구보다 당당하게 걸었다. 그날 아침 박경자는 예정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느린 걸음으로 복도를 걷던 그녀는 익숙한 병실 하나 앞에서 한참을 멈춰섰다. 1406호. 처음 간병인 일을 시작했을 때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병실이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채광을 바라보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 병실엔 말기 암 판정을 받은 중년 남성이 누워 있었다. 가족이 자주 오지 않는 환자였다. 병원장과 상의 끝에 그녀는 마지막 근무로 이 환자를 돌보기로 했다. 아무도 돌보지 않으려 했던 병실. 그러나 박경자는 주저하지 않았다. 남성 환자는 처음엔 그녀를 낯설게 바라보다가 며칠 뒤엔 먼저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오늘도 절뚝거리시네요. 아픈 데는 좀 괜찮으세요? 박경자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여전하지만 당신은 오늘 조금 더 편안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그녀는 다시 말없이 환자의 등을 토닥이고 밤마다 손을 잡고 자장가처럼 기도문을 읽어주었다. 환자는 식사를 잘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건네는 죽은 꼭 삼켰다. 어느 날 밤 그는 말했다. 살면서 누군가의 손이 이렇게 따뜻한 줄 처음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박경자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가만히 감싸쥐었다. 그날 새벽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병원장은 그녀의 마지막 근무를 조용히 배웅했다. 그리고 말없이 그녀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넸다. 로비에는 이미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녀가 병원에서 떠난다는 소식이 퍼지자 예전 환자들과 그 가족들, 동료 간병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던 것이다. 감사의 인사도 눈물도 많았다. 하지만 박경자는 그저 조용히 웃었다. 병원 로비를 지나 퇴근하던 마지막 걸음, 그녀는 절뚝이는 다리로도 누구보다 당당했다. 그녀는 병원을 떠났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병인 박경자는 오래도록 남게 되었다. 퇴직 후 박경자는 시내 외곽의 오래된 한옥으로 돌아갔다. 정원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 있었고 마루 끝엔 오래된 흔들의자가 놓여 있었다. 병원과는 전혀 다른 세상 같았지만 그녀에겐 오히려 익숙한 풍경이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이 집은 그가 떠난 후에도 그녀의 쉼이 되어 주었다. 새벽 5시면 여전히 잠에서 깨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본다. 식탁 위엔 직접 내린 보리차와 노란 메모지. 병동에서처럼 분주하진 않지만 마음은 늘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우편함에 작고
두툼한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열자 그 안엔 병원 로비에 걸렸던 액자 사진과 함께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중 하나 누런 종이에 정성껏 눌러 쓴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박경자 선생님, 간호학과 입학했던 소년입니다. 중학생 때 할머니께 도움받았던 아이 기억나실까요? 그 손을 기억하고 저도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따뜻한 손이 되어 누군가를 돌보겠습니다. 그녀는 엽서를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던 소년의 편지는 어느덧 어른이 되어 감사를 전하고 있었다.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깊은 울림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자신이 남긴 것이 단지 돌봄만은 아니었음을, 마음의 흔적이라는 걸 새삼 느꼈다. 그날 오후 그녀는 고운 외출복을 입고 근처 작은 요양병원에 들렀다. 간호부장과 마주한 자리에서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 사람 곁에 있는 일이 참 좋습니다. 그녀는 은퇴하지 않았다. 단지 조금 더 조용한 자리로 옮겨갔을 뿐이었다. 누군가는 여전히 손을 내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여전히 그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늦은 오후 햇살이 대청마루를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냥 누군가 곁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절뚝였지만 그 발자국은 수많은 마음 위에 따뜻한 자국으로 남아 있었다. 그분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어 계속 걸어갈 것이다. 박경자, 할머니의 걸음을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